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아주대학교 불어권협력센터 2020년도 온라인 세미나의 두 번째 세미나 사회를 맡은 불어불문학과의 손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두 번째 세미나는요, 역시 지난 시간에 이어서 19세기의 파리의 문화 그리고 프랑스의 문화를 중심으로 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해 주실 분은 경희대학교 사학과에 계신 민유기 교수님입니다. 민유기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주제는요, 근대성의 수도 19세기 파리의 도시 문화라는 주제입니다. 잠시 민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면요, 민 교수님께서는 파리 프랑스의 사회과학 고등연구원에서 프랑스사, 특히 도시사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19세기와 20세기의 프랑스 문화, 사회에 걸친 매우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논문과 저서를 여러 편 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 센터가 2학기에 기획한 19세기를 중심으로 한 프랑스의 문화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가장 저희에게 저희 주제에 적합한 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 재미있는 말씀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민유기 교수님을 모시고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민유기입니다. 아주대에서 불어권 협력센터에서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경희대 교수 되기 전에 아주대에서 강의를 꽤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오면서 약간 막 고향집 찾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도 나서 되게 좋았고, 뭐 아주대가 또 1970년대 프랑스의 대외 교육학 문화 협력 정책의 일환으로 또 설립되었기 때문에 프랑스와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는 또 학교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역사를 막 살펴보면 미국으로부터 한국 전쟁 뒤에 많은 도움을 받은 것이 사실이지만 유럽의 여러 나라, 특히 프랑스에서도 많은 어떤 교류 협력이 있었습니다. 잘 알려진 바가 이제 뭐 팔당댐 건설이라든지, 뭐 최초의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라든지, 서울 지하철 3호선 같은 것들이 이제 프랑스의 협력을 통해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뭐 프랑스가 우리나라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어떤 교류와 협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19세기 파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이 이제 근대성의 수도 19세기의 파리의 도시 문화인데, 우리가 이제 근대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중세를 벗어나서 보통 이제 서유럽을 기준으로 해서 16세기부터 한 19세기 정도까지를 이제 근대라고 하는데요. 근대의 역사적인 어떤 흐름 속에서 나타났던 중요한 특성들, 그런 걸 우리가 근대성이라고 하는 철학적인 어떤 개념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근대성이 정치적으로는 민주공화국을 향해서 이렇게 발전해가는 과정,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가 발전해가면서 보다 풍요로워지는 어떤 과정, 사회적으로 다양한 사회 집단들 간의 뭐 충돌과 그 이후에 그거를 조절해가면서 서로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 문화 예술적으로 자유롭게 개개인의 창의력과 탐구력과 이런 것들이 꽃피어서 어떤 문명사 쪽으로 어떤 진보하고 발전한다는 느낌을 주는 게 이제 근대이죠. 이러한 근대의 대표적인 특성들이 19세기 파리에 거의 집약된 형태로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세기 파리의 어떤 도시 문화 속에 나타나는 근대성들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런 어떤 생각은 뭐 제가 오늘 강연을 한다고 해서 제 머릿속에서 처음 나온 건 아니고요. 이미 20세기 초반에 독일의 문화 비평가 말터 베냐민이 독일어로 이제 파사젠베르크라고 얘기되는 파리의 19세기 전반기의 도시 경관의 변화들에 대한 연구 활동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그게 책으로는 출판되지 않았고요.
근데 이제 그 발터 베냐민은 유대인이었고 나치의 박해를 피해서 파리에 일시 머무르다가 이제 파리 역시 2차 대전 때 빠르게 항복하면서 독일군이 일부 점령하고 일부 지역에 이제 비시 정권이 수립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발터 베냐민이 프랑스를 벗어나서 미국으로 망명하기 위해서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가다가 그냥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냐민이 죽기 전에 파리의 19세기 도시 문화를 계속 연구해 왔던 그 메모들, 연구의 흔적들이 누구나 다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라진 거예요. 죽음과 더불어. 예. 그러다가 이제 프랑스 혁명 200주년을 맞아서 파리 시내 한가운데 있었던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약간 이제 센강 상류 쪽에 프랑스 13구 그 센강 강변 쪽으로 옮겨갑니다. 현대식 건물을 지으면서. 그래서 이제 도심에 있었던 옛날 국립 그 도서관을 다 막 뒤지다 보니까 분류되지 않았던 그냥 육필 원고들이 발견이 됐고, 거기에 발터 베냐민이 남긴 이 파사젠베르크라는 어떤 원고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1990년대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한국에도 몇 년대에 번역이 됐고요. 번역이 되면서 19세기 파리는 그야말로 어떤 근대성의 그 집합체다라는 인식들을 많은 인문사회학자들이 하게 됐습니다. 여기 이제 첫 번째 이 그 이미지가 발터 베냐민의 책이 프랑스에서 번역 그 독어로 쓰여진 게 불어로 번역돼서 나왔을 때 카피탈 디 디즈네비앙 시에클 19세기의 수도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고 나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영국 출신으로 미국에서 주로 활동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많은 번역서를 가진 학자 가운데 한 명인 데이비드 합이라고 하는 그 지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지리학자가 19세기 파리의 도시 문화를 연구한 책을 쓰면서 바로 근대성의 수도라는 제목으로 또 책을 낸 바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 이제 장기 19세기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역사학자들은 늘 시간의 변화들을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 한 세기는 100년이죠. 산술적으로. 그래서 이제 1년부터 딱 100년이 1세기인데 보통 이제 역사의 흐름들이 아주 중요한 어떤 전환점이 그 이전의 시기와 그 이후의 시기를 구분지어주는 어떤 것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789년에 뭐 7월 14일 날 바스티유가 장악되고 프랑스 대혁명이 발생하는 시점을 이게 이제 산술적으로는 18세기 말이지만 보통 19세기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고 1914년 7월 말에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를 산술적으로는 20세기 초지만 이렇게 긴 시간에 롱텀 영어로 장기 19세기라고 역사학자들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 19세기에 정치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사회, 문화, 예술적인 각 측면에서 근대의 속성들이 잘 드러나는 어떤 그 진보, 번영, 발전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고 그것이 파리의 도시 문화를 통해서 집약적으로 살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발터 베냐민이 가장 크게 고민했던 문제가 뭐였냐면 불어로 이제 파사주 통로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이제 파리의 그 도심의 좁은 골목길이었는데 여기가 이제 그 근대 어떤 경제 성장을 통해 가지고 상업적인 어떤 지구로 변모해 가는 과정에서 도로가 그 당시 포장도 아직 덜 돼 있었고 위생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막 이제 그 뭐 진흙탕이고 쇼핑하기 어려우니까 위에 이렇게 그 철골을 대고 유리창으로 덮어서 일반 골목길을 실내로 이렇게 변화시켰죠. 지금도 파리 가면 이런 형태의 건축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 세계로 퍼졌는데 가장 유명한 게 이제 밀라노에 있는 밀라노 대성당 옆에 있는 그 갤러리 모습이고요. 이건 뭐 우리나라의 각종 재래시장에서도 다 요즘에는 지붕에 이렇게 막아놨죠.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그냥 그 일반적인 어떤 골목길이었으나 이게 실내로 변환시키면서 공간을 경제적인 필요성 속에서 바꿔놓은 어떤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좀 부정적으로 그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적인 상업주의적인 요소가 강하게 작동하기 때문이죠. 저희가 어렸을 때는 뭐 지하철역이건 뭐 기차역이건 그냥 공공 건물, 공공 장소 역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1980년대, 88년 서울 올림픽 이후에 90년대, 2000년대
모든 어떤 기차역은 다 쇼핑몰과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자본주의의 발전과 더불어서 도시 공간들이 이제 변모해간 어떤 모습인데, 이런 형태가 파리에서 처음 등장한 게 1820년대 30년대였고 19세기에 곳곳에 퍼져서 뭐 브뤼셀가도 한가운데 있고 뭐 밀라노에도 당연히 있고 뭐 여러 도시들에 이 그 파사주라는 게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은 이제 이 파사주를 연구하면서 19세기의 파리에 새로 등장한 도시 문화가 뭔가 다양한 어떤 관찰을 했고 메모를 남겼고 자신보다 앞선 어떤 연구자들의 책에서 부분 자기가 공부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인용하는 것들을 남겨놨고요. 그게 책으로 묶인 게 이제 이 그 아케이드 프로젝트라고 한국에 번역돼 있는 베냐민의 어떤 책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서론이 좀 길었는데 19세기에 파리의 어떤 그 근대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정치부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예술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1789년에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1791년에 이펀 왕국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이제 사실 루이 14세가 했다고 하는 말, 레따 세모아, 국가가 내 자신이야라고 하는 말처럼 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막 그 마음껏 휘두르던 체제에서 뭔가 국민이 주권자로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체제, 그래서 헌법이란 걸 만들고 헌법에 따라서 왕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통치하는 체제로 1791년에 프랑스가 변모합니다. 사실 영국은 프랑스보다 빠르죠. 이미 17세기에 우리가 명예혁명이라는 걸 통해서 영국은 이미 이펀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프랑스는 1791년에 그걸 세웠다가 왕정이 싹 그렇게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정치를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파리 시민들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또 변화의 목소리들이 막 등장을 했고 1792년에 바로 공화국이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 기간을 보통 한 1789년부터 1799년 10년이라고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미 이펀 군주국에서 공화국으로 변모했다가 이 공화국이 아주 급진적인 어떤 그 시기를 거쳐서 나중에 보수적으로 변했고 결국에는 이제 나폴레옹이 등장하는 제1제국으로까지 이어지죠. 자, 프랑스 사람들은 정치 체제를 뭔가 기존의 체제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사회적인 어떤 정치적인 집단적인 어떤 운동을 통해서 변화시키고 그것이 자신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어떤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가를 꼼꼼히 따져보고 여전히 또 마음에 안 들면 계속해서 사회적인 어떤 저항을 통해서 바꿔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이 그림이 유명한 그림이죠. 그 프랑스 혁명 당시에 활동했던 다비드의 그림인데 프랑스 혁명 초창기에 국민들의 대표로 모인 3신분회의 제3신분의 대표로 모인 사람들이 1신분, 2신분들이 막 이제 방해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국민 전체를 대표한다 그러면서 우리의 의견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결코 해산하지 않겠다라고 선서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소위 그 근대적인 정치 체제, 그러니까 왕조에서 살아갈 때 사람들은 신하이자 백성, 신민이라는 개념인데요. 그래서 막 우리나라 사극들 봐도 하다못해 왕비도 소첩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왕이 가장 하여간 정점에 있는 거고 모든 사람은 신하이자 백성인 건데 근대 정치 체제에서 민주주의, 공화주의 체제에서는 모든 사람이 주권자로서 동등하다는 인식 하에 이제 정치 체제가 굴러가는 것이죠. 그런 어떤 실험들이 프랑스에서 19세기 내내 되풀이됩니다. 나폴레옹이 무너지고 나서 다시 왕정 복고가 돼가지고 복고 왕국이 나왔으나 여전히 왕국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또다시 1830년에 혁명을 일으켜서 다시금 그 의회와 왕이 같이 통치하는 이펀 왕국을 만들었고 근데 그 여전히 또 왕국이 뭔가 정치를 잘못해서 1848년에 또다시 혁명을 통해서 공화국을 또 만들었고 근데 이 공화국은 다시 또 나폴레옹 3세에 의해서 제국으로 또 변합니다. 19세기에 계속 정치 체제가 변해갔죠. 자, 그러다가 19세기의 그 마지막 3분기에 1870년, 71년에 제3공화국이 수립이 되어서 이것이 2차 세계대전까지 이어지고 2차 대전 이후에 제4공화국이 등장을 했고 제4공화국은
알제리 독립전쟁 당시에 제대로 대처를 못해서 1858년에 제5공화국으로 바뀌어서 현재 프랑스는 제5공화국 체제입니다. 첫 번째 그림은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국민의 대표다. 선거를 통해서 뽑힌 대표자들이 국가의 어떤 새로운 통치 원리들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그 결의하는 어떤 모습이고, 그래서 근대적인 어떤 정치 발전에서 되게 중요한 역사적인 순간인 것이죠. 오른쪽은 이제 이렇게 프랑스가 막 그 변해가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왕국들이 프랑스를 견제하기 시작하고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혁명 전쟁이라는 게 발생해요. 혁명을 뒤엎으려는 외국 군주들이. 거기에 맞서서 프랑스의 일반 어떤 국민들이 의형 군대를 만들고 뭐 전쟁터에 달려 나가는 어떤 한 순간이에요. 파리에서 국민 그 방위대들이 이제 전선으로 떠나는 직전의 모습입니다. 자, 7월 14일 날 매년 프랑스에서는 샹젤리제 군사 퍼레이드를 합니다. 그 이유가 1789년에 만들어진 새로운 프랑스, 구체제를 무너뜨리고 만들어진 새로운 프랑스에서 그 새로운 프랑스를 억누르려던 외국 군대들에 맞서 싸운 것이 프랑스 국민들의 자발적인 의형 군대의 조직이었고, 그래서 늘 그 혁명 조국을 지키는 일반 어떤 그 인들의 그 무장력들을 뭐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전통이 오늘날까지도 이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나폴레옹이 통치했던 시절에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군주국이었습니다. 주변에. 그래서 나폴레옹이 전쟁을 통해서 많은 어떤 군주들을 퇴위시키고 실각시키고 프랑스 혁명의 이념이었던 자유와 평등과 우애라는 이념을 전 유럽에 전파하죠. 브란덴부르크 문이 보이는 그림을 보면 되게 이제 나폴레옹이 베를린 시내에 들어갔을 때 많은 베를린 시민들이 환영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아직 근대적인 어떤 그 정치 체제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을 때 비록 외국의 힘을 빌어서 왕조가 무너졌지만 이제 신분제적인 어떤 구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근대적인 정치 체제가 성립될 수 있다라는 희망 속에서 초창기 나폴레옹은 되게 많은 나라에서 해방자로 환영을 받습니다. 널리 알려진 얘기가 이제 베토벤이 영웅교향곡을 해방자에게 바치기 위해서 만들다가, 근데 문제는 이제 나폴레옹이 이후에 해방자에서 압제자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토벤이 또 뭐 교향곡 하니까 던져버렸다는 얘기도 있죠. 밑에 있는 게 이제 고야의 그림인데 스페인에서 그 나폴레옹 군대가 민간인 학살을 저지른 어떤 모습에 대해서 그 폭로성 하여간 그림입니다. 근데 그래서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나폴레옹 전쟁을 통해서 근대의 어떤 정치 체제의 이념, 자유, 평등, 우애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 유럽에 확산이 됐고, 초창기에 나폴레옹이 다시 이제 황제가 되면서 그 억압적으로 변했을 때 그 나폴레옹에 반대하는 논리도 다시 자유를 달라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생겨난 근대적인 정치 논리 체계들이 그거를 전해준 사람이 그걸 제대로 구현하지 못할 때 그에 반대하는 논리로 또 무기가 돼서 작동하는 것이기도 하죠. 정치 체제의 어떤 중요한 변화 중에 이제 그 1830년 혁명이 있는데, 프랑스 혁명 나폴레옹이 지나고 나서 다시 그 왕조가 들어섰다가 루이 18세라는 사람이 뭐 다시 통치를 했고, 그의 이제 동생이 통치를 하다가 타고난 어떤 혈통적인 왕족들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자신들이 하여간 그 왕족이라는 것 때문에 다시 또 억압적인 어떤 정책을 하니까 국민들이 다시 들고 일어나서 혁명을 일으켜서 왕을 퇴위시키고 새로운 왕을 추대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과거의 프랑스의 왕은 호아들라 프랑스예요. 프랑스의 왕이라는 타이틀이에요. 근데 새로 등장한 왕은 호아들라 프랑스의 그 시뚜아이엥 프랑스에즈가 되거든요. 프랑스에. 그러니까 프랑스와 프랑스 시민의 왕, 시민이 추대한 왕. 그래서 시민들의 정치적 어떤 그 권리가 그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보장되는 의회에서 왕으로 어떤 그 즉위하는 선서를 하고 있는 어떤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루이 필립이라는 사람이고요. 1830년 혁명을 통해서 그래서 자유주의가 의회 체제가 그 승인하는 왕이 통치하는 어떤 형태로 변합니다.
이건 파리에 이제 동쪽에 있는 바스티유 광장에 설립되어 있는 1830년 혁명 기념비고 뒤에가 이제 바스티유 오페라 극장이죠. 1789년 7월 14일 날 바스티유가 함락되고 나서 바스티유는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래서 이게 파괴된 공터에다가 1830년 혁명을 성공시킨 다음에 이 혁명 기념비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건 되게 의미심장한 것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1789 그 바스티유는 억압적인 왕조를 무너뜨리는 어떤 상징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자유주의 왕국이 어떤 혁명 기념비를 세움으로 해서 바스티유 함락 이후에 약 10년 동안 프랑스 사회가 여러 차례 혼란을 겪었으나 입헌군주국에서 다시 공화국으로 갔다가 다시 제국으로 갔다가 이런 여러 체제들 가운데 입헌 체제가 가장 이상적이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프랑스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자주 이제 파리를 가게 되는데 종종 이렇게 이 근처에 뭐 갈 일이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관광객들이 지나가다가 여기가 바스티유니까 이게 혁명 기념비래 그러면서 대혁명 기념비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결코 아니고 1830년 하여간 혁명을 기념하는 이런 기념비입니다. 이 그림도 워낙에 우리가 중고등학교 미술 시간이나 역사책에서 봤던 그림입니다. 유젠 드라크로아의 그림이고 리베떼 기당 르페플 민중을 이끄는 자유 우리라는 어떤 그림이죠. 이것도 딱 1830년 혁명 당시에 파리 시내에서 있었던 바리게이트 투쟁의 모습을 당대 어떤 목격했던 화가가 그림으로 남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불행히도 1830년 혁명을 통해서 등장한 입헌 왕정도 오래가지 못하고 1848년에 또다시 급진적인 어떤 공화국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리 시청 앞에서 공화국을 선포하는 모습인데 이 그림에 필립 보또가 그린 그림에 가만히 보면 삼색기가 많이 있으나 붉은 깃발도 보입니다. 1820년대 30년대 프랑스에서 초기 사회주의자들이 등장을 해서 어떤 사회적인 어떤 변혁에 대한 급진적인 이론과 사상을 제시합니다. 생시몽이라든지 푸리에라든지 프루동이라든지. 그래서 1848년 혁명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의 완성, 다시 어떤 자유주의적인 입헌 단정에서 공화국으로 가자라는 요소와 더불어 사회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거대한 어떤 혁명적인 움직임들이 같이 작동하는 어떤 혁명입니다. 그래서 1848년에 프랑스에서는 처음으로 노동의 권리라는 게 보장이 돼요. 실업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국영 공장을 설립해가지고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을 이렇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활동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848년은 민주적인 어떤 혁명과 동시에 사회적인 어떤 의미에서의 거대한 어떤 진보가 나타나는 순간이었습니다. 1848년 혁명으로 만들어진 공화국이 오래가지 못했는데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모든 성인 남자에게 투표권을 주어서 대통령 선거를 해보니 이름이 워낙 알려진 나폴레옹 3세라는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848년에 국민 공장 같은 것들을 막 만들었는데 보수주의자들은 아주 반대했어요. 일반 기업이 문을 닫고 실업자가 됐다는 건 경제가 나빠서 기업 활동하는 사람들이 문을 닫게 한 건데 노동자들의 어떤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국가가 세금으로 그걸 막 운영하니까 보수주의자들의 반대가 아주 많았죠. 그래서 결국은 몇 달 만에 없어집니다. 국영 공장이. 근데 거기에 대해서 노동자들은 또다시 막 거리에 나와서 항의를 했어요. 생존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막 폭동이 일어나고 사망자가 생기고 그 과정에 군대가 진압을 하고 이게 1848년 여름의 일인데 그해 겨울에 대통령 선거에서 나폴레옹 3세, 나폴레옹의 조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됐던 이유는 과거 나폴레옹 시기에는 프랑스 혁명의 어떤 혼란들을 안정화시키면서 사회가 발전하도록 제도적으로 이렇게 사회적 평화를 유지하면서 좌파 우파들을 다 이렇게 하나로 막 통제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사회에 갑자기 대표자를 뽑으라고 투표권을 주니 제대로 시민교육과 정치교육이 되지 않은 속에서 다수의 어떤 농민들이 과거 나폴레옹의 형제가 부활했대 이런 어떤 믿음, 유언벽 같은 것도 막 떠돌았고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체제를 또 2년 뒤에 쿠데타를 통해서 정지시켜버리고 스스로 또 황제가 돼요. 그래서 그게 프랑스 제2제국이고요.
이 프랑스 제2제국 시기가 이제 카톨릭하고 그 정치 권리에 좀 가까웠고 동아시아의 어떤 선교 활동도 많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우리나라에서 그 병인양요라고 일컬어지는 과정이 이제 프랑스 제2제국 시기에 일어납니다. 자, 프랑스 제2제국은 독일이 통일국가를 만드는 과정에서 프랑스랑 전쟁을 했고 거기서 승리했죠. 결국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가 황제에서 물러납니다. 전쟁에 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공화국을 선포를 했고요. 다시 공화국을 선포한 와중에 파리가 그 독자적인 어떤 그 실험적인 사회주의 정권을 수립을 했고 그걸 이제 정부군이 진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프랑스에서 일종의 내전과 같은 상황으로 이렇게 그 소개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죽은 사람들 거리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죠. 자, 정부군이 파리 시민들을 자체적인 어떤 시정부를 구성했던 사람들을 일종의 학살하고 공화국이 수립됐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사회 통합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1789년부터 1871년까지 거의 한 90여 년 넘게 공화국 하면 급진적인 어떤 그 이념, 급진적인 사상이었으나 제3공화국에 들어서서는 더 이상 급진적으로 또다시 사람을 죽이고 혁명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고 정확하게 제도적인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어떤 단계로 공화주의 이념을 약간 이제 이렇게 그 급진적인 이념에서 중도적인 보수 이념으로 변화시킵니다. 자, 그게 뭐냐면 파리의 지금 그 리퍼블릭 광장에 있는 그 동상, 공화국을 상징하는 동상, 파리의 나시옹 광장에 있는 공화국을 상징하는 동상, 이 동상이 주인공이 마리안느라고 하는 그 가상의 인물이고요. 19세기 프랑스에서 가장 흔했던 여성의 이름 마리와 안느를 결합시킨 게 마리안느예요. 프랑스에서 그 헤퍼블리크가 여성이죠. 라 헤퍼블리크. 그래서 헤퍼블리크를 상징하는 여성 어떤 형상물들을 의인화시켜가지고 만들어낸 게 마리안느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1830년 혁명 당시에는 마리안느 공화국을 상징하는 사람이 민중을 이끌고 있잖아요. 깃발을 들고 있어요. 나를 따르라. 막 총칼 들고 있어요. 그러다가 19세기 말이 되면 이 마리안느라고 하는 형상물은 평화를 상징하는 이 올리브 나뭇가지를 들고 있거나 헌법을 들고 있거나 아주 온건한 어떤 이미지로 변하면서 공화국이 체제 내부의 어떤 이념으로 완전히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다만 그 공화국도 철저하게 민주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죠. 그걸 보여주는 사건이 아마 드레피스 사건인 것 같습니다. 19세기 말에 러시아군, 폴란드군, 동유럽에서 반유대주의가 격하게 일어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프랑스에서도 소위 유대인이라는 이름으로 군 장교 드레피스가 간첩죄로 이렇게 실형을 선고받았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진짜 진범이 잡혔기 때문에 대부분의 상식적인 사람들은 그럼 드레피스를 석방해야 된다고 믿었으나 아주 보수적인 세력, 군부, 아주 보수적인 가톨릭, 아주 보수적인 일부 남아있는 왕당파들은 국가가 한번 결정한 판단을 뒤집을 수 없다. 과거에 국가가 저지른 실수를 폭로할 수 없다. 그러면서 드레피스를 계속해서 감옥에 가둬두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에밀 졸라가 로허흐 신문에 대통령이 보내는 공개 편지를 통해서 자큐스 나는 고발한다 라고 하는 명문을 남기죠. 진실을 영원히 감옥에 가둬둘 수 없습니다. 이런 문장은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되풀이해서 사용되고 있고 결국 이제 프랑스에서 이 드레피스의 무죄를 주장하는 파와 여전히 유죄를 주장하는 파 사이의 갈등은 드레피스가 석방됨으로써 일단락됐고 인권을 중시하는 공화국의 이념, 근대의 정치 체제가 결국은 인간의 어떤 그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보장해준 어떤 체제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면서 일단락되게 됩니다. 자, 익숙한 어떤 모습입니다. 뉴욕 항구에 있는 리버티 동상이고 이게 좀 전에 봤던 프랑스의 공화국을 상징하는 마리안느의 형상입니다. 이미 널리 알려진 바 있지만 미국이 1776년에 7월 4일 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면서 독립을 주장을 했죠. 그 이후에 계속 전쟁 속에 최종 독립이 됐죠. 100년 뒤에 1776년 뒤니까 1876년에 프랑스에서 청동 조각상을 만들어서 뉴욕에 선물한 게 현재 뉴욕에 서 있는 동상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공화국, 자유 이걸 뜻하는 거를 뉴욕에 보낸 거고, 그로부터 다시 또 100년 뒤에 1976년에 미국에서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을 좀 축소해서 다시 파리로 보냈고, 거기에 파리 생강 하류 쪽에 파리에도 이렇게 또 똑같은 자유의 여신이 서 있습니다.